삶은 또한 경쟁의 연속이다. 입시, 승진, 전철의 빈자리 하나, 무엇이든 자릿수보다 사람 수가 많으면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런 일상의 경쟁들은 자연의 경쟁 앞에서 시시해진다. 이 자연의 경쟁은 바로 생존이다. 우선 스케일 자체가 다르다. 큰 연봉이나 그럴듯한 대학 강판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 아니다. 자연의 생존 경쟁은 말 그대로 생명을 건 싸움이다. 승자는 후손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지속하지만 나오자는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닌 싸늘한 물질로 되돌아간다. 경쟁 중 최고의 경쟁이 바로 생존인 것이다. 경쟁률 또한 대단하다. 일례로 태평양 연어들은 약 6,000개의 알을 낳지만 그중 성인기까지 생존하는 연어는 2마리에 불과하다. 약 3,000대 1의 경쟁률. 하지만 이건 예선에 불과하다. 결선에 오르면 다음 관문은 성공적인 짝짓기다. 이것이 생존 경쟁 최후의 월계관이다. 특히 수컷들의 경우 누구나 짝짓기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은 계속된다. 인간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침팬지들은 수십 마리씩 무리를 지어 산다. 알파 수컷이라는 두목과 그가 거느리는 몇 참모들의 독재하에. 그런데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마을 전체 침팬지 새끼들 중 약 86%가 정권을 쥔 이 몇몇 녀석들의 자식이라고 한다. 소수의 수컷이 마을 암컷을 독차지하는 구조다. 권력의 변방에 있는 수컷들은 대장에 도전하다 죽거나 추방당하고 일부는 짝짓기를 아예 포기하고 마을을 떠나 쓸쓸한 노후를 보낸다. 결국 대다수의 수컷 침팬지는 평생 단 한 번의 짝짓기 기회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자연은 공평하지 않다. 우리의 옛 모습도 이와 비슷했다. 거의 모든 암컷은 짝짓기 기회를 가졌지만 수컷의 경우 선택받은 일부만 후세에 유전자를 남길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남녀 비율은 50대 50이 아니다. 어째서? 가령 남녀 20명씩 사는 섬에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하자. 모든 성인 여자는 엄마가 되었지만 남자들은 둘 중 한 명만 아빠가 될 수 있었다고 치자. 이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호구조사를 나중에 해보면 엄마는 총 20명, 아빠는 총 10명으로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이런 불공평한 동네에서 살던 자들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남녀 비율은 1대1이 아니라 1대2로 여자 비율이 높다. 인간의 경우 그나마 일부 일처제라는 제도 덕분에 남녀 간 불균형이 최근 줄어든 것이다. 다른 포유류들의 경우 이 비율이 3대7 정도까지 기운다. 거의 모든 암컷은 자식을 갖지만 소수의 수컷만이 유전자를 남겼다는 말이다. 이 성비 불균형 때문에 남녀의 기질 차이가 발생한다. 여자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엄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지향적 전략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수컷의 경우는 다르다. 어차피 최고가 못되면 짝짓기에서 낙오된다. 매사에 뭐 아니면 도 같은 극단적인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자들은 작은 것에도 승부욕이 불탄다. 주먹만한 골프공을 김 부장보다 5m 더 날리려고 연습장에 출근하며 쇠막대를 5,000번 흔드는 게 남자다. 승부욕 있는 수컷만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 뛰어드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다. 풀 한 포기에서 국가 수상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예외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가끔 다큐멘터리 채널을 보며 동물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을 구경한다. 나와는 무관한 전혀 다른 세계를. 호주에서 공수된 와인을 마시며 친구와 화상통화를 하는 내가 정글에서 치고받는 저 짐승들과 무슨 연관이 있나 싶다. 행복과의 관계는 더욱 묘연하다. 생존과 행복, 대체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행복은 뇌에서 만드는 소리라는 비유로 돌아가 보자. 행복감이 퍼져나오게 하는 이 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토익 시험을 보고 암산을 하기 위해 설계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소리를 만드는 이 뇌의 최우선적 기능은 무엇이며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뇌는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일종의 생존 지침서다.
사자는 피하고 믿을 만한 자들과는 고기를 나눠 먹고 등의 깨알 같은 생존 팁들이 담겨 있다. USB로 주지 않고 유전적 정보로 저장해 우리 뇌에 심어 놓았다. DNA 코드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적인 머리로는 완전히 해석되지도 않는다. 사실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다.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몸의 손가락을 5개 만들도록, 체온이 떨어지면 몸을 떨도록, 사춘기가 되면 이성의 정신을 쏟도록 자동 실행된다. 뇌는 생존 경쟁에서 직면하게 되는 과제들이 무엇이고 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수백만 년간의 생존 기록서다. 물론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세상과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습성도 있다. 앞에서 말했듯 식량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몸은 지방이나 달콤한 음식에 정신을 못 차린다. 과거 우리에게 기묘했던 생존 장치가 이제 약보다 병이 된 것은 우리 뇌가 문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제리 코인 교수에 의하면 호모사피엔스가 문명인의 모습으로 산 것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잠깐이다. 인간이 농경 생활을 하며 본격적으로 문명을 가진 것은 길게 잡아야 6천년 전부터다. 세대로 따지면 약 250세대. 인간과 침팬지가 진화의 여정에서 갈라진 것은 대략 600만 년 전이라고 한다. 약 30만 세대 전. 막연한 숫자다. 이렇게 바꿔보자. 시간을 1년으로 함축한다면 인간의 문명 생활을 한 시간은 365일 중 고작 2시간 정도다. 364일 22시간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사냥, 그리고 짝짓기에만 전념하며 살아왔다.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1년 중 고작 2시간에 불과한 이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이 아닌 줄 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데 과연 600만 년간 유전자에 새겨진 생존 버릇들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인간은 여전히 100% 동물이다. 바로 이것이 최근 심리학계를 뒤흔드는 연구의 공통점이다. 이 중에는 19금 내용이 많은데 이를 처음 접한 독자들은 당황할 수도 있다. 말도 안 된다. 심리학자들은 뭔가 좀 이상해 싶을 것이다. 나도 이런 연구들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까지는 몇 년의 생각과 공부가 필요했다. 당혹감이나 의혹, 심지어 약간의 불쾌감까지 생길 수 있는데 자연스러운 반응이니 이 책을 당장 집어던지지는 말았으면 한다. 우리의 동물스러움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연구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최근 심리학의 최고 권위지에 실린 리버만과 동료들의 연구다. 모든 문화에서 친인척 간 성관계는 금기시된다. 근본적인 이유는 근친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유전자의 돌연변이이 생겨 생식 능력을 잃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혈통이 끊어지기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 근친관계를 방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였다. 그래서 일종의 근친 감지 시스템을 동물들은 보유하고 있다. 인간의 경우는 어떨까? 위 연구에서 수개월에 걸쳐 여대생들이 누구와 얼마나 자주 문자나 전화를 하는지 분석해 봤다. 여대생들의 임신 확률이 높은 가임기와 그렇지 않은 기간의 통화 내역을 비교해 보니 딱 한 사람과의 통화 패턴이 달라졌다. 바로 그녀들의 아버지였다. 연구자들의 예상대로다. 아버지와 딸, 유구한 세월 동안 근친 관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사이다. 그래서 가임기에 가까워질수록 여대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와 거리를 둔다. 가임기에는 통화 빈도와 시간을 서서히 줄이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또다시 정상 패턴으로 돌아간다. 가임기에 가까워지면 아버지를 경계하라고 경고 시스템이 유전자에 프로그래밍된 것이다. 물론 자기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된 현상이다. 그래서 실험 후 연구 내용을 설명해주면 당사자들도 믿지 않으려 한다. 새로운 발견에 놀라워하기는커녕 심리학자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어차피 이상한 눈빛을 받게 되었으니 같은 주제로 계속 가보자. 근친관계를 막는 첫 단계는 우선
상대와의 혈연관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인간은 어떤 단서를 통해 이런 판단을 내릴까? 학자들에 의하면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단서는 유아기 때 누군가와 함께 보낸 시간의 양이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 형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어릴 때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형제라는 단순한 공식이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기부츠 집단에서는 형제가 아닌 남녀가 어릴 때부터 함께 생활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중 성인이 되어 서로 결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기부츠 출신인 순이와 철수는 서로 형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 하지만 순이와 철수의 뇌에는 너희는 어릴 때 너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어. 수상해라는 경계의 신호가 켜진다. 그래서 성인기에 이르면 서로에 대한 성적 매력이 억제된다. 머리로는 혈연관계가 아님을 알지만 사랑의 화학 호르몬은 좀처럼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해선 안 되지만 사랑에 빠지는 경우는 사실 많다.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나 소설의 고전적인 소재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기부츠 경우는 반대다. 사랑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랑이 안 된다. 두 경우에 공통점이 있다. 이성적 판단은 동물적으로 내려진 결정 앞에 힘을 쓰지 못한다. 이 책을 읽는 독자 중에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이성 친구와 결혼한 경우가 있다면 자연의 흐름을 극복한 위대한 사랑임을 깨달으시길. 한 가지 연구를 더 살펴보자. 이 실험에서는 남자들에게 도시의 행인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우리로 치자면 명동을 걷고 있는 여러 남녀 사진을. 그런데 여자 대비 남자의 숫자가 많은 사진을 보면 남자 참가자들은 갑자기 원시인으로 변한다. 여자가 희소하다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성적인 경쟁심을 발동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데이트 예산으로 삼는다. 이런 사소한 자극만으로도 남자는 수컷으로 돌변하는 것이다. 실험실 상황만이 아니다. 미국 66개 도시의 소비 행태를 분석해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사는 곳일수록 남자들의 과소비가 심하다고 한다. 짝짓기 경쟁이 심할수록 무리한 지출을 해서라도 이성을 유혹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가 넘치는 도시일수록 남자들의 카드빚과 부채율이 높다. 돌 대신 돈을 무기로 들었을 뿐 구석기 시대의 수컷과 뭐가 다른가? 하지만 이런 동물적인 모습은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도대체 어떤 여자가 자신이 가임기 때 아버지와의 접촉을 피한다고 생각하며 어떤 남자가 다른 수컷들이 나타나면 자기가 무리하게 카드를 긁는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가? 그래서 완벽히 속는다. 자신은 동물들과 질적으로 다른 세련되고 고결하고 기품 있는 존재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이 자화자찬의 몽상에 수천 년간 빠져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다윈의 진화론이다. 얼음을 한가득 담아서. 뒤돌아보면 나 역시 다윈의 찬물 세례를 몇 년 전에 받았다. 반신반의하길 몇 년. 그러나 논문과 책들을 읽어볼수록 인간은 지능이 높을 뿐 타조나 숭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100% 동물임을 확신하였다. 이 새로운 시각은 지난 20년간 공부해온 행복에 대한 근본적 생각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다. 인간도 동물인데 이 동물은 왜 행복을 느끼는 것일까? 책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진화론은 현재 심리학에 막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물결에 이상할 정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연구자들이 한 부류 있다.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서양 학자들은 진화론과 대조적 시각을 가졌던 한 철학자의 영향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다. 따라서 다윈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
행복은 누군가에 의해 경험되어야만 성립되는 현상이고 그 누군가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 행복의 정체도 크게 달라진다. 다윈과 아리스토텔레스는 2000년의 격차를 두고 살았지만 행복을 빌미로 두 인물의 만남을 주선해보려 한다.